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긁어모으던 이 억만장자들이 최근 집중적으로 관심을 쓰고 있는 투자가 하나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태양의 원리와 같이 수소를 핵융합시켜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핵융합 발전 기술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핵융합 발전이라는 것은요, 예전부터 꾸준히 개발되어 오던 기술이었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 MS의 빌 게이츠, 마지막으로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이 이 핵융합 기술 발전에 이미 수백억 투자를 감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 특히 제프 베조스, 그러니까 아마존의 CEO는 무려 10년 전부터 미 국방부의 협조로 인해서 핵융합 투자에 발을 담궜었는데, 베조스는 2011년도에 캐나다 핵융합 기술 회사 전문 기업인 제네럴 퓨전에 무려 221억 원을 투자했고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MS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이 사람의 자산은 현재 965억 달러로 베조스에 이어서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최근 일론 머스크한테 1위 자리를 빼앗겼다가 다시 탈환을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빌 게이츠가 이 핵융합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기후변화를 해소할 수 있는 에너지 기업들한테 10억 달러 이상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중 빌 게이츠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이 바로 미국의 핵융합 스타트업인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이죠. 현재 빌 게이츠는 2006년에 자신이 직접 설립했던 원자력 벤처 테라파워를 통해서 나트륨이라고 불리우는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미 국방부의 거액의 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터 틸이 있습니다. 이 피터 틸은 유대인이자 페이팔 공동 창업자죠. 페이팔을 공동 창업했던 피터 틸은 일론 머스크에게 페이팔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그 대가로 일론 머스크는 막대한 돈을 받고 피터 틸은 페이팔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피터 틸은 페이스북과 링크트인, 엘프, 우버 등 여러분들이 요즘 흔히 쉽게 들려오는 이러한 유명 IT 공룡 정보기술 기업을 모두 초기 투자를 지원했던 사람이고, 아직까지도 피터 틸은 구글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피터 틸은 구글을 매우 위대한 독점 기업이다 라고 칭찬을 일색하기도 했고, 위대한 기업은 경쟁하지 않는 기업이다, 또한 독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진정 위대한 기업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페이팔 공동 창업자 겸 페이스북 이사인 피터 틸은 과거 구글을 창업하기 이전부터 미 국방부의 국책 산업과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굵직한 국방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자이고요. 피터 틸을 지원으로 성장하게 된 구글도 모두 미 국방부의 밑그림으로 탄생되었던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처럼 신세계 질서에 예정된 한 조각으로 설립이 되었던 구글은 현재 피터 틸의 신념처럼 미국과 서유럽의 아시아 등지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엄청난 독점권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검색 부분의 독점은 모두 안드로이드를 사용한 사용자들을 통해서 성장한 독점권이었으면 물론, 안드로이드 폰을 생산했던 모든 기업들도 결국 돈을 위해서 이들이 추진한 신세계 질서 계획에 결탁한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구글은 계획대로 지난 14년 동안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돈도 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구글이 2006년에 인수한 유튜브도 16억 5천만 달러의 인수를 했는데, 실리콘밸리의 차고에서 시작된 유튜브는 설립 1년여 만에 16억 5천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금액으로 회사를 매각을 했고, 유튜브 설립자의 이름은 대만계의 스티브 첸이라는 사람으로서 유튜브 개발의 모든 자금과 개발 역시도 피터 틸이 깊게 관여해서 자금과 인수 과정을 모두 진두지휘했습니다. 이처럼 피터 틸이 실리콘밸리에서 구글 왕국을 만들기 위해 지원해 주었던 모든 기업가들을 칭해서 우리가 페이팔 마피아라고 현재도 부르고 있고요. 구글이 인수되기 전인 유튜브 역시도 과거 페이팔과 똑같은 절차를 그대로 거쳐서 매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페이팔 마피아의 주인은 미 국방부이고요. 미 국방부의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행동파 수장은 바로 피터 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터 틸 아래, 그러니까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한 페이팔 마피아 수뇌부들은 일론 머스크와 천재 엔지니어라고 불리고 있는 유대인 맥스 레브친, 그리고 유튜브를 만든 엔지니어인 스티브 첸과 체드 헐리, 마지막으로 링크드인의 창업자 레이드 호프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처음부터 구글에 흡수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미 국방부 산하의 기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초인공지능의 이미지 딥러닝 구축에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사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올리는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 인공지능은 이미지를 식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미 국방부와 피터 틸, 이들의 실리콘밸리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테슬라와 유튜브, 그리고 구글, 링크드인 역시도 없었을 것이고, 이들 기업들이 모두 급성장했던 이유도 결코 기적이나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좀 빗나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다르파의 하수인인 피터 틸 역시도 미국 핵융합 기업인 헬리온 에너지란 기업에 170억 원을 투자했고, 헬리온 에너지는 미 국방부와 미 정부가 핵융합 발전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과 미 국방부가 핵융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일단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수소 핵융합을 통한 무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부터 저들이 핵융합 사업을 투자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융합 에너지가 사기인지 아닌지, 또한 정말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핵융합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보겠다라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바로 국제 핵융합 실험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역시도 여기에 연간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핵융합의 핵심 특허는 모두 독일과 미국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부수적인 연구 실적 개발을 목표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전부죠. 일단 핵융합 에너지는 지구 질량이 33만 배인, 즉 태양의 중력과 중심 온도 안이 1500만 도의 높은 온도가 유지되어야만 가능한 발전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인공 태양을 만들고 그 열을 이용한 발전 시스템을 우리가 핵융합 에너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여기서 태양에 대한 재미있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태양의 질량이 지구의 33만 배라고 했고 태양 중심의 온도가 1500만 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정확히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한 수학적 계산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01%에 가깝다고 하고요. 태양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행성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사기도 하는 사람들이, 또한 과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령 메일로 태양이 홀로그램이 아닌가, 또한 정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태양이 만약에 지구보다 작거나 또한 핵융합이 아닌 홀로그램이나 이미지화로 생겨난 환상의 물질이라면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지면과 바다의 충분한 열을 얻을 수가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태양 에너지로부터 아무런 에너지 또한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으로서는 수력 발전과 풍력 발전, 또한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이 모든 것도 결국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태양은 분명 뜨거울 뿐 아니라 CG나 홀로그램이 아닌 그 실체가 명확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증거로 우리는 실제로 태양의 핵융합 현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온도는 매우 싸늘하고 추운데 왜 우리는 지구의 표면 아래서 따뜻한 태양의 열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역시 다 복사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운 겨울에 자동차 안에 이 태양열을 쬐고 있으면 따뜻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의 전도율과 복사율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짜 태양이 아닌 지구상에서 핵융합 반응이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인가? 일단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는 태양에 비해서 그 크기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중력은 기대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온도를 무조건적으로 높여야 되고, 이것은 1500만 도씨가 아니라 온도를 무려 1억 도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억 도라,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초고온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문제긴 하겠지만 이 초고온의 반응을 견딜 수 있는 재료가 없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가스터빈도 불과 1500도 안팎을 견디는 정도가 고작인데 어떻게 1억 도의 온도를 견뎌내는 재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1억 도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일단 핵융합의 1억 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국내 같은 경우는 20초, 해외는 100초 내외로 일단 유지될 수 있다라고 간간히 소식이 들려오기는 합니다. 자, 이처럼 매우 짧은 핵융합의 반응조차, 그것을 유지하는 것조차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하고 상용화한다는 것은 거의 사기극이다 라고 주장할 만한데, 이를 위해서 한 해 쓰는 세금이 무려 우리나라에서만 2천억 원가량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핵융합 발전으로 개발하려는 명분을 앞세우는 것이, 일단 개발에 오랜 시일이 걸리기는 하지만 만약 개발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핵분열 발전과는 달리 핵융합은 방사능 오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 핵융합을 위해서는 삼중수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삼중수소 자체가 방사성 물질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삼중수소를 만들어내는 데는 g당 무려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즉 방사능 오염수가 이 삼중수소로 오염된 물입니다. 무엇인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유럽의 다른 선진국들이 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인지, 일본은 왜 바다로 오염수를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일본이 삼중수소로 오염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했을 경우 핵융합 시설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g당 3천만원에 호가하는 값비싼 삼중수소를 바닷물로부터 거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선진국들은 환경이 오염된다 하더라도 무한 에너지 개발의 핵심적인 삼중수소를 거저 얻을 수만 있다면 대중들이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빌 형님과 제프 베조스 이러한 자들이 농지를 열심히 구매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과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닷물이 오염되게 되면 토양으로부터 얻어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오메가3는 정확히 몬산토가 특허를 오메가3 콩이라는 특허를 개발해냈고, 그것을 이들의 농지에 심을 계획까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와 그의 일당들이 농지를 사들이고 있는 그 이유도 지금 모두 이러한 계획들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는 토양을 결국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다음 단계로 자체적인 수경 재배를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자체적으로 필터링하고 그것을 걸러냄으로 인해서 자체적인 깨끗한 그리고 독점적인 유전자 식품을 팔겠다라는 것이 저들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닷물과 토양 모두가 오염되게 되면 일반 대중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 이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식품을 유전자 작물로 인해서 독점적으로 이들이 가져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구조죠. 자, 이러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절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제대로 판단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류애적이며 도덕적인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각의 관점은 인간이 아닌 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기술 개발에 인류를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사이코패스 엘리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흐름을 절대 읽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억만장자들이 핵융합 기술 발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이러한 계획들을 표면적으로 저들이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정보를 알고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딥스들의 하수인일 뿐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그러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깊게 타이밍을 이야기해 봅시다. 왜 핵융합 발전 기술과 더불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확한 타이밍에 바다로 방류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왜 핵융합 기술 발전과 함께 촉발되고 있었던 것이고, 또한 몬산토는 오메가3의 콩을 왜 특허로 개발하게 되었던 것인지. 자,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핵융합 발전 계획과 매우 치밀하게 맞물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핵융합 발전소에서도 저들의 말과는 반대로 핵 쓰레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핵융합 발전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필수적으로 쓰인다라는 것, 그리고 중성자선도 함께 나온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로 인해서 핵융합 반응로인 토카막 자체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핵폐기물도 함께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삼중수소가 지구상에 있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 아니다 보니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삼중수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비싼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1억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플라즈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만큼의 엄청난 에너지와 재료가 필요하다 보니 이 역시도 수리비와 유지 비용이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저들이 핵융합 에너지를 쓰겠다라는 것은 지구상의 또 하나의 가상의 태양을 구현하겠다라는 것인데, 태양은 태양계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풍부한 에너지를 거저 보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공짜 에너지를 담는 발전 설비를 연구하는 것이 더 에너지를 값싸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갑자기 지구에 또 다른 태양을 구현하려고 하는 걸까? 라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태양광도 그렇고 태양열도 그렇고 나무도 풀도 바람도 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이 가능한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늘 그랬듯 과거부터 인류가 에너지를 얻어온 역사, 즉 핵을 개발하기 전부터 인류는 나무를 태워서 처음 에너지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공기와 물과 같은 무기질을 태양 에너지로 이용해서 유기물질로 축적한 일종의 태양 에너지의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나무를 태운다는 것은 결국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셈인 것이죠. 뭐 석탄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인류는 태양에서 온 에너지가 집적되어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에너지를 아주 오랫동안 이용해 왔던 셈입니다. 그런데 핵 물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원자 단계에서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에너지는 곧 물질이고 물질은 곧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이 사실이 원자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원자의 핵이 분열하거나 융합할 때 아주 약간의 질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거대한 에너지로 방출되는 원리를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핵 물리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인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현재 이르러 핵 분열 기술과 핵 융합 기술로 이것이 발전되려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쓰이고 있는 핵 분열 기술은 중성자를 우라늄 원자 핵과 충돌시켜서 핵 분열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고, 인류는 이 기술로 지금껏 핵 발전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에 과학의 단계를 초월하고 공학 단계를 거쳐서 상용화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핵 분열 기술이었죠. 그로 인해서 아직도 전세계 400기가와트의 핵 발전 설비가 현재 설치가 되고 있지만, 지금은 이 기술이 개발될 당시, 그러니까 과거에는 방사능과 핵 폐기물, 원전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몰랐던지라 이게 설치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후처리로 인해서 비용이 더 비싸지는 기술이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점점 핵 발전소는 외면받고 소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도 처음에, 그러니까 1970년대에 핵 발전소가 도입이 되었을 때 한 50년 정도 사용하고 버릴 때 되면 핵 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립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당시 과학자들과 공학자들도 그렇게 장담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핵 폐기물 처리는 골치를 앓고 있고, 이것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핵 폐기물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탄생된 것이 바로 핀란드의 온칼로입니다. 이 온칼로는 핵 폐기물 보관 시설물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 점진적으로 핵 분열 원천 기술을 폐쇄할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아직까지도 핵발전소만큼의 에너지 효율을 가진 발전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저들이 핵분열을 대신할 핵융합 기술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이것을 실용할 목적으로 현재 여전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분열을 이용한 핵발전소 기술은 현실적으로 상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문제는 공학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에너지원이다 라고 과학계에서 현재 정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목표는 이제 이론에서 벗어나서 좀 더 공학적인 단계로 한번 진전을 시켜보자. 그리고 경제성도 따져보자. 마지막에는 상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일단 실험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라는 것이 지금의 국제 핵융합 실험의 연구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도 지난 70년간 모두 헛된 결과만 나오게 됐고, 이것이 공학적 또한 경제적으로 실현시키기에 매우 어렵다라는 결과값을 돌출하는 데만 머물렀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연구실험실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고 수소폭탄도 만들면서 실험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핵융합 반응이 안정적이면서 또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은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주의 4차원이 아닌 3차원의 지구상에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핵융합 반응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아무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분열이나 핵융합 기술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가벼운 질량 속에서 불안정한 원자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초고열을 견딜 수 있는 기술이 무엇보다 핵심적인 카드라는 것입니다.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로 우주에서 가장 작고 가볍고 간단한 원자이죠. 태양에서는 이 수소들이 중성자 반응으로 중소수가 되기도 하고 또한 삼중수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성자 없이 양성자 하나밖에 없던 수소 원자의 핵에 중성자 한 개가 추가되면 중소수, 중성자 두 개가 추가하게 되면 삼중수소가 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태양과 같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융합이 되기 시작하고 결국 헬륨으로 변화됩니다. 헬륨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그리고 전자 2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하면 중성자 하나로 이것이 남게 됩니다. 이 중성자는 또다시 다른 중성자 반응을 일으키면서 중수소와 삼중수소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이러한 반복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핵융합도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을 하면서 아주 약간의 물질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발산이 되게 되고 그 에너지가 태양의 높은 온도를 유지시키고 또한 빛나게 하는 원초적인 힘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태양 에너지가 지구의 모든 생명을 그동안 푸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 반응을 지구상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하려면 태양과 비슷한 조건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핵융합에 다량으로 사용되는 삼중수소는 지구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미리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만들어 놓고 이들을 태양처럼 아주 높은 에너지 상태와 압력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오염수 방류 사태를 이 핵융합 발전 기술과 연결시켜서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일단 핵분열이든 핵융합이든 원자에 반드시 핵의 충돌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분열은 양성자가 가득한 원자 핵에 중성자가 박치기, 즉 충돌하는 것이고, 핵융합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원자 핵들끼리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서로 거리가 너무 멀리 있다라는 것이죠. 그 거리를 굳이 비유하자면 마치 축구장 한가운데 골프공보다 더 작은 쇠구슬을 축구장 한쪽 끝에서 다른 공으로 맞추는 그러한 거리와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 분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의 핵 분열 방식은 원자 공의 속도를 좀 늦춰서 맞추는 확률을 높이고 거기에 공의 개수를 또 늘려서 충돌하는 방법, 즉 횟수를 늘린다 라는 방법을 썼고 이것이 그동안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핵융합은 이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 핵융합은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그리고 그보다 작은 핵을 서로 박치기 시켜야 된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 더더욱 같은 양극을 띠고 있다 보니까 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일단 이온화를 시켜서 전자부터 떼어내야 하고, 또한 양성자끼리 밀어내는 힘도 극복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의 문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면서 또한 원자핵을 안정하게 유지시키는 핵력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완성이 돼야 높은 에너지도 덤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태양의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고 부피는 지구의 130만 개가 될 정도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질량과 중력으로 높은 온도와 압력 환경이 자연히 조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양에서 핵융합이 가능하겠지만, 지구상에서 이런 높은 에너지와 높은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결국 투입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1억도의 온도를 1.5초 혹은 100초 정도 유지한다는 것은 우선 온도를 높여서 삼중수소와 중수소를 이온의 상태, 즉 플라즈마 불덩이로 만들고 온도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장을 걸어서 플라즈마 속의 이온들을 가속화하는 방법으로 열이 올라가게 되는데, 자연히 속도가 올라가면 온도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때 삼중수소를 계속 집어넣고 압력을 높입니다. 그러나 태양만큼 큰 중력과 높은 압력 상태가 될 수 없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케어할 수 있는 유일한 온도, 그 온도를 극대화적으로 높이는 방법밖에는 그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초고온의 상태로 진입하게 되면 핵융합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온도가 무려 10억도씨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1억도씨밖에 현재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앞으로 더 효율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온도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한마디로 핵융합 기술은 아직까지도 망상 이론에 가까운 거의 실행하기 어려운 연구 결과라는 것입니다. 70년간 이론 이외에 얻을 수 있는 연구 결과가 거의 없었다라는 게 그 현실이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핵 분열 온도도 제대로 견디는 용기조차도 만들지 못하면서 무슨 공학적 설계고 또한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떠벌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직 거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영원히 핵융합 발전이 지구상에서 구현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내부 압력의 공간을 우주와 같은 4차원 물질 공간으로 변형시키고 태양보다 작으면서 질량이 극대화될 수 있는 블랙홀과 같은 다차원 물질을 통해서 핵융합 개발을 추진하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초기 연구를 두고 핵융합 발전이 곧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언론의 주장은 거의 사기극이다 라고 지탄받을 만합니다. 현재도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기 위한 연구에 구글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현실성도 그렇고 가격 대비 경쟁성도 없다 보니 대부분의 나라에서 포기한 이러한 생명공학입니다. 핵융합 역시도 빌 게이츠가 억만장자들의 꿈을 원자로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 전기 생산이 목표라는 것은 솔직히 그 유지 비용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참 어긋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를 이용해서 핵융합 발전이 이제 와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청정 발전원이다 라고 이렇게 포장까지 한다는 것은 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왜 충분한 에너지원, 즉 태양으로부터, 자연 태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음에도 핵융합 발전을 굳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대놓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이미 태양의 에너지로 극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인공지능이 사용할 에너지원으로서는 그 에너지의 수요가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현재 미친 듯한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AI를 지원하는 이 신경망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또한 빠르게 스스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인공지능이 이 같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한 신경망을 이용한 전 지구적, 아니 더 나아가 전 우주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해하는 훈련을 병행하려고 한다면 세계에서 추진되는 엄청난 크기의 네트워크 서버팜에 들어가는 에너지 양의 충분한 이러한 재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IBM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계산을 개발하고 사용되는 양자 컴퓨터의 비트 수를 줄여감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를 극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현재 초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에너지 요구는 지금껏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의 최소 10배 이상의 에너지 소모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미래 개발될 초인공지능이 엘리트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구축되려면 무엇보다 강력한 에너지 조달, 끊어지지 않는 안전한 에너지 조달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전제품 쓴다 하더라도 코드를 뽑아버리면 그 즉시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지금의 에너지가 절대 초인공지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껏 하수인들이 열렬히 외치는 기후변화 협정과 매우 밀접하게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불완전한 발전 시설만으로는 결코 미래에 등장할 초인공지능의 에너지 소모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핵 분열은 매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꾸준한 에너지원을 조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환경오염,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명분을 우리들 사람 앞에 내세워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투자를 하는 그러한 명분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로 기후변화 협정, 즉 우리가 지구를 살리기 위한 협정이다 라는 식으로 대놓고 혈세를 갈취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일론 머스크의 화성여행처럼 걸음마 단계를 마치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저들이 사기적인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비트라는 것,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가장 기본적인 정보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 또는 0, 이것을 꺼짐 또는 켜짐의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컴퓨터가 처리해야 하는 숫자들은 1 또는 0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컴퓨터는 여러 비트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많은 소프트웨어가 32비트 또는 64비트로 표시되어서 깔리는 상황들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처리하는 각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데 사용하는 비트 수를 알려주는 것이고, 더 많은 비트를 사용할수록 해당 데이터 조각이 더 명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IBM이나 구글, 아마존, MS가 추진하려고 하는 초인공지능 두뇌 양자 컴퓨터 개발은 그 비트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엄청난 에너지 소비를 촉발시키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딥러닝 시스템의 서버로 인해서 에너지의 소비는 극대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것은 인류가 우주 시대를 개척하는 상황이 올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지구를 벗어나는 시점부터 에너지의 한계는 점점 사라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핵융합의 기술은 앞으로 우주 개척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와 반대로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초미세 나노 기술도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고, 대중들이 쓰는 컴퓨터의 성능은 더욱더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애플의 M1 칩처럼 점점 저발열, 초소형화 기술로 걸어가게 될 것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이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점점 양자 컴퓨터 중앙 서버화로 집중이 되어가기 때문에 과거처럼 개인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무거운 프로그램들을 시동하지 않아도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메인 서버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블록체인의 우위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을 했고, 즉 블록체인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우월하고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선점하는 것이 앞으로의 모든 금융과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 국방력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하고 더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지금의 핵융합 기술 개발은 인류의 커다란 에너지원의 해소를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인공지능의 강력한 기능과 우주 개척 시대를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것이며, 사실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굳이 핵융합 기술이 없더라도 태양의 핵융합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 핵융합의 완성이 결국 초인공지능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후쿠시마의 의도적 오염수 방류와 유럽과 미국이 이 같은 파렴치한을 방관하고 있는 것 역시도 모두 딥스 산하들의 핵융합 기술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